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여기까지였네요. 우리 4번 들어갈 차례고요. 그러면 4번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대의 마케팅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마켓 6.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은 마케팅에 굉장히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이 부분을 볼게요. 마케팅의 주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정말 잠깐 PPT가 렉이 조금 생겼네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마켓 플러스 ing예요. 시장의 현재 상태에 있는 상황. 그러면 바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 시장에 갔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따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시장에 우리가 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하죠. 이 시장에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좀 필기 좀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 이것 좀 필기 좀 할게요. 요 페이지 필기 좀 할 거고, 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자꾸 한국어로 좀 쓰면서 영어로도 소통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필기 좀 진행할게요.
설계 진행됐겠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마케팅 믹스 우리가 지난번에 4P도 했고 7P도 했고 4C 7C도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미국의 미시간 주립학교의 교수 제롬 메카시 교수가 1960년에 처음 사용한 도구예요. 바로 마케팅의 전략 집합체. 아까 우리가 시장을 간다고 했었죠. 시장에 갔을 때 뭐가 있냐? 프로덕트,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을 얼마에 살지 가격이 책정되겠죠. 바로 뭐가 있냐? 가격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상품 있고 가격이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 바로 유통,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게 되겠고요. 그 플레이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린 프로모션, 바로 판촉 홍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이 1960년대 이런 제롬 메카시 교수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마켓이라고 하는 게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애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과거에는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어요. 하지만 고객의 니즈가 강화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 기업이 정해준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색깔,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우 각광을 받게 된 방식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이 이론이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지만도 마케팅 전략 믹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거. 바로 이게 4P라고 하는 부분 된다 보면 되겠고, 바로 우리가 이 유통의 요 뒤를 잇는 요 물적 유통, 뭐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피지컬 요거는 디스트립션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 유통. 얘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물적 유통. 쉽게 얘기하면 얘는 물류 로지스틱스가 되겠고요. 얘는 유통이라고 하는 체제가 돼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가볼게요. 마케팅의 주체. 마케팅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시장에서 우리는 뭘 사냐?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나요? 아니죠.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뭘 주냐? 돈을 주죠. 서로 맞바꾸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쉽게 핸드폰 대리점 거였어요. 판매하기 전에는. 그런데 고객이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핸드폰은 누구께 되냐? 핸드폰 대리점께 아니고 고객 걸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통은 그냥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지만 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트레이드라고 하죠. 바로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유통도 교환이에요. 트레이드와 유통의 차이는, 트레이드는 국가와 국가를 거쳐서 상품의 교역이 일어나는 거고 상품이 바뀌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와 국가까지는 거치진 않지만 소유권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바로 뭐와 뭐가 바뀌는 거? 물건과 돈이 바뀌는 거.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판 대신 뭐를 받죠? 돈을 받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체제는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되냐? 돈을 벌기 위한 체제로 갖춰주게 돼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영리라고 해요. 돈을 버는 걸 영리. 여기 있죠, 영리.
하지만 돈을 버는 곳도 있지만 돈을 벌지 않고서 물건을 바꾸는 곳들도 있어요. 뭐 쉽게 종교단체 같은 곳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영리라고 해요. 우리 가로 안에 여기 비영리.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색깔도 같고요. 또는 개인에 의한 부분들도. 그래서 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당연히 기업의 틀이 훨씬 더 컸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라방을 한다든지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개인에 의해서 판매되는 경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마케팅 중심 개념 바로 뭐? 교환. 트레이드죠. 이 교환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바로 뭐와 뭐를 바꾸냐? 물건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이 물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 교환은 쉽게 물건 나이키 신발과 내가 신발을 사면서 뭘 주냐? 돈을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이키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좀 많이 이야기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당근이라고 하는 업체예요. 외국 영어 트랙 친구들은 안 하겠죠?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베트남 친구들, 뭐 한국어 트랙 친구들, 몽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있는 무역과에서도 굉장히 당근을 많이 사용을 해요. 당근 같은 경우 기업이 파는 게 아니죠. 누가 팔죠? 내가 나이키 신발을 쓰다가 내가 쓰던 신발을 고객이 쓰던 신발을 다른 고객한테 돈 주고 팔죠. 이게 뭐냐? 개인인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뭐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당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바로 이 교환과 누구와의 관계? 바로 여기 고객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을 배울 때 경영학 원론에서 많은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바로 이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자기 조직에 있는 직원들, 쉽게 이야기하는 종업원들을 굉장히 관리하는 걸 중시해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혹은 휴먼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요. 하지만 경영학 원론보다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누가?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 있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중요하냐? 시장에 나와 있어요. 시장에선 누구와 누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냐? 바로 예를 들었을 때 나이키와 고객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 마케팅에서는 누가 중시가 되는 거냐? 바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혹은 커스터머 리소스 매니지먼트, 바로 고객 관계 관리 혹은 고객 자원 관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중심 개념에는 바로 교환, 누구와 고객과의 이런 관계들 를 거쳐서 나타난다는 거. 마케팅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여기 4PS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방금 필기했던 거예요. 마케팅 전략 믹스. 이거를 우리는 4P라고 해요. 다시 한번 여기다 마케팅 전략 믹스라고 써보고요. 4가지 필기했었죠. 뭐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게요.
다 썼겠죠. 바로 프로덕트, 상품, 플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판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마케팅의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케팅은 누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냐?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왕이었었냐? 누가 주축이 됐었냐? 기업이 주축이 됐었어요.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때는. 하지만 80년대라고 하는 체제로 들어가면서 기업이 주가 아닌 누가 주가 됐냐? 고객이 주가 됐어요. 바로 소품종 대량이 아닌 다품종 소량 체제, 바로 니즈가 반영이 되면서 이 1980년대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는 VC라고 하는 이론을 강조해요. 이 VC라고 하는 이론이 뭐냐면 가치 사슬이라고 해요.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 사슬은 누구한테 있냐? 쉽게 여러분들 영화나 혹은 음식점을 갈 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가냐? 영화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요새 뭐가 하죠, 영화? 썬더볼츠? 썬더볼츠라는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직 개봉을 안 했구나. 그냥 어벤져스 이런 영화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때 무턱대고 보진 않아요. 뭐를 기준으로 보냐? 바로 이 평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봐요. 바로 이거죠. 이 평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는 어벤져스를 만든 영화관에서 이거를 갖고서 평가를 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평가를 하죠? 고객이 직접 보고 나서 나는 이게 어땠다,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치예요. 가치. 그렇다면 이 가치는 누가 평가를 했죠? 바로 고객이 평가한 거예요. 우리 가로 안에 고객. 그래서 바로 고객의 가치 창출. 마켓은 시장이라고 했죠. 바로 뭐? 시장에서 물건을 돈과 바꾸기 위해서 바로 교환을 위한 제공물이라고 하네요. 이 제공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공물은 쉽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제품과 서비스. 우리는 이걸 아웃풋이라고 해요. 산출물, 한국말로 직역하면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아웃풋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형태가 있는 유형제, 쉽게 여러분들 핸드폰, 그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죠. 수업, 우리는 지금 LMS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교수님만 있는 거지 형태는 없어요. 서비스는 우리는 무형제라고 해요. 형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제공물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유형제와 형태가 없는 무형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이템,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유형제나 무형제나 내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직접 만져보죠.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죠.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 내가 직접 식당에 가봤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바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비스는 특히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는 영화를 안 봤지만 이 정도 10점 만점에 10점이구나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의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게 되겠고요. 일반적인 제품은 누구한테 판매를 주축으로 하냐? 사람한테 판매를 주축으로 해요. 그리고 뭐 국가, 올림픽 같은 경우 나라와 나라가 선수가 가서 하긴 하지만 메달을 선수가 땄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한 금메달 요렇게 따긴 했지만 이건 어디에 카운팅이 되냐? 한국의 금메달 개수에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운동 경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마케팅, 현대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항상 이 교환이라고 하는 트레이드는 뭐와 뭐, 물건과 돈, 바로 상품과 돈인데 물건은 두 가지예요. 제품과 또는 서비스. 쉽게 우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환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들 등록금 냈죠. 돈을 냈어요. 대신 학교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케팅이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필요, 니즈, 원, 욕구, 원츠, 수요, 디맨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앞부분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자 확인할게요. 바로 필요라고 하는 니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쉽게 이 필요, 니즈는 배고픔, 이게 바로 니즈예요.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니즈예요. 그건 원츠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게 있겠죠. 햄버거 또는 피자 또는 치킨 혹은 뭐 밥 혹은 빵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 그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햄버거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갔죠. 바로 맥도날드의 빅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조금 더 배고픔이다 하면 내가 이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먹고 싶은지 구체적인 부분. 내가 입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입고 싶은지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바로 리바이스 진이라고 있네요. 청바지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바지에서도 단순히 일반적인 바지가 아닌 나는 리바이스 진의 청바지를 입고 싶다. 요렇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수요 디맨드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내게 빅맥을 먹고 싶고 리바이스 진을 사고 싶다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이 수요에는 항상 같이 가는 애가 있어요.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공급. 우린
서플라이라고 해요. 여기 어디로 갔네요. 얘 때문에 사라졌는데 잠깐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서플라이 바로 공급과 수요. 얘를 줄이면 얘를 좀 일로 갈게요. 그러면 이걸 바로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특정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스 호이겔의 내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질적인 풀네임은 뭐냐? 한스 게오르크 호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한스 일단은 영어 트랙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확인 좀 할게요. 게오르크 호이젤은 심리학 박사이며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이다. 뇌과학, 마케팅, 경제학을 접목한 신경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이다. 수천 건의 뇌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와 지표를 도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결정을 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뇌의 진정한 독창성은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남녀의 평등을 원한다고 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생물학적 차이조차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성은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있는 지배 중추와 공격 중추가 여성보다 거의 2배 정도 크다. 여성은 돌봄과 사교적인 태도를 주관하는 변형계속, 뇌 부위가 남성보다 거의 2배 정도 크다. 남성의 사고 스타일을 체계화하는 사람으로 여성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끼는 낚시꾼의 입맛이 아니라 물고기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고객과 소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가? 우리가 하는 결정의 70에서 8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고객이 기꺼이 돈을 쓰게 만들려면 가격을 정할 때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농도가 매우 다르다. 이런 이유로 감정이나 동기의 형성에 있어서 남녀가 차이를 보인다. 소비 환경에는 문화 차이도 존재한다. 일본인의 소비 행동은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속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라.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주요 감정 시스템이 존재한다.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자극 시스템이 그것이다. 균형 시스템은 고객의 안전과 평화를 지향하게 하고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해 조화를 추구하게 한다. 자극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보상과 새로움이다. 지배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각종 자원과 선교 파트너를 둘러싼 싸움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며 영역을 확장하라고 지시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도 구매한다. 사회적 상징이나 선언의 일환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합리성이 동기 및 감정 시스템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합리성은 완전히 감정적인 개념이다. 감정의 대립 개념이 될 수 없다. 고객이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결정을 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상품을 팔 때는 상품의 기능이 고객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고객과 소비자의 목표는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뇌는 되도록 적게 생각하려고 한다. 복잡한 메시지는 뇌 속 고통의 중심부를, 간단한 메시지는 뇌 속 보상의 중심부를 활성화한다.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 구매 버튼이다. 뇌의 진정한 독창성은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의식은 그 자체가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행위와 의미를 부여한다. 아무리 우리가 남녀의 평등을 원한다고 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생물학적 차이조차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성은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있는 지배 중추와 공격 중추가 여성보다 거의 2배 정도 크다. 여성은 돌봄과 사교적인 태도를 주관하는 변형계 속 뇌 부위가 남성보다 거의 2배 정도 크다. 에스트로겐은 관용과 부드러움, 즉 여성적인 것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 호르몬이 결핍되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기도 해서 인간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빈도가 약 3배 정도 높다. 반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업군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테스토스테론은 특히 좌뇌에 영향을 미치며 좌뇌의 신경세포 결합을 감소시킨다. 이런 작용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한 남성의 경우 보다 단순하고 낙관적인 사고를 한다. 남성의 사고 스타일을 체계화하는 사람으로, 여성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개된 사실을 선호하는 남성은 테스트 보고서, 잡지, 체계적인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반면 여성은 다른 여성 지인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다. 최고의 파트너를 찾으려면 여성은 최대한 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유혹해야 한다.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다수의 이세를 생산할 때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에스트로겐이 여성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몰아가는 반면 테스토스테론은 우월함과 탁월한 성능을 요구한다. 사람들 앞에서 멋진 기량을 발휘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남성적인 야심이다. 8세 어린이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 2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연령대의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연결망 숫자는 어른보다 약 20배 정도 많다. 보상을 유예하고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전전 두피질은 약 20세 무렵이 돼서야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른다. 소년들 사이에서 강인함과 또래 집단 내의 서열이 중요한 반면 소녀들 사이에서는 외모가 중심이 된다. 20대 소비자들은 호기심과 혁신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높은 질을 약속하는 상품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 그 결과 나이 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에도
과민 반응을 보인다. 절약하고 있다는 느낌은 특정 욕구의 성취를 의식적으로 포기할 때만 느껴진다.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예컨대 안정감과 아늑함, 즐거움에 대한 약속,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것이 선사하는 짜릿함, 치유와 우월감, 혹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알려준다. 남성들은 장식이 없는 집의 형태를 선호하고 모든 것은 기능에 집약시켜 힘과 권력을 표현한다. 반면 균형 자극 영역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부드럽고 둥글고 장식이 많은 형태를 선호한다. 광택이 없는 금속은 지배 시스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재질이다. 매장과 상품 진열, 상품 상담 및 서비스 상담 스타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남성은 철저하게 효율, 질서, 성능을 우선시하는 반면 여성은 신미성, 환상, 감각적 체험에 민감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바로 하스 호이겔의 뇌구조라고 하는 형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에스트로겔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죠.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됐을 때 지배와 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됐어요. 바로 이 지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스 호이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팅을 어떤 거를 중시했냐면 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뇌의 신경. 그래서 지금 남성을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쪽이에요. 여성을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남성은 지배 시스템, 바로 경쟁과 축출, 도전, 이런 부분. 여성분들은 균형 시스템, 안전함과 안전성. 그리고 일반적인 양쪽에 다 해당하는 바로 자극 시스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여러분들 나레이션을 통해서 다 진행됐었던 부분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다시 또 복습을 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한 번씩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필기 좀 할게요.
이제 필기 다 됐겠죠? 12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마케팅은 바로 가치 창출. 마케팅은 과거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바로 고객을 위해서. 바로 밸류 체인,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가치 창출을 돕는다고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모든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분명히 경영학 원론 때 어느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아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다룰 때 아담 스미스가 바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업이에요. 우리가 자급자족, 나 혼자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면 마켓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의 업무를 나눠줘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는 사람 소고기를 잡는 소고기를 잡고, 금을 캐는 사람은 금을 캐고, 농사를 지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무의 전문화가 되는 바로 분업이라고 하는 업무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난 쌀만 농사를 했어. 그러면 쌀을 갖고 다른 걸랑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바로 뭐죠?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켓에서 내가 쌀을 바꾸는 대신 물고기를 가져왔어. 그게 뭐냐? 가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 창출을 바로 마켓에서, 시장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마케팅의 바로 니즈와 원츠. 니즈는 본원적 욕구라고 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배고픔 혹은 입는 거, 이런 것들. 하지만 원츠는 구체적인 거. 배고프면 뭐 빅맥 아니면 탕수육 아니면 피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피자에서도 콤비네이션 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큰 틀이냐 아니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지냐에 따라서 바로 니즈와 원츠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 시장에서 아까 쌀과 물고기를 바꿨죠. 바로 뭐가 핵심이냐? 분업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시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 소유권의 이전. 내 상품이 간 대신 나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가져오는 거 혹은 돈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6시 방향 가볼게요. 마케팅은 이렇게 길게 써있지만 우리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 미스. 바로 뭐? 숫자 4와 P. 바로 포피. 하지만 유형제가 아닌 무형제였을 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었죠? 4P가 아닌 7P. 나 기억 안 나요. 이러면 곤란해요. 지난주에 했죠. 바로 이게 4P예요. 유형제에 해당한 부분, 바로 이게 무형제, 서비스에 해당한 부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음식 서비스, 요즘엔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하죠. 키오스크 뭐? 프로세스예요. 키오스크 누가 누르죠? 사람이 눌러요. 그러면 내 식권이 나오겠죠? 그거 뭐냐? 물리적 근거예요. 이렇게 매칭하면 되게 쉽죠.
그래서 유형과 무형의 형태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 요 마케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나이키에서 신발을 팔게요. 그러면 나는 한 명의 손님만 만날까요? 아니죠. 엄청난 많은 손님을 만나죠. 그리고 소매업체지만 또 누구도 만나냐? 고객도 만나지만 도매업체도 만나요. 엄청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개인도 만날 수 있고요. 조직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부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학교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다음,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 아까 당근 같은 조직은 뭐였죠? 두 가지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쉽게 삼성, LG는 영리적 기업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뭐 교회나 봉사단체, 얘네들은 비영리 단체예요. 쉽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들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구세군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한국에서는 요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을 때 요런 식으로 기부금을 걷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린 바로 비영리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요 필기 내용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어서 요 부분 보면 이 부분도 바로 마케팅과 교환관계, 교환 뭐죠? 아까 트레이드였죠. 기업과 소비자. 기업은 바로 제품, 눈에 보이는 유형제와 서비스 아이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제를 팔 거예요. 쉽게 핸드폰. 우리 삼성 갤럭시, 갤럭시 맞죠? 삼성이 갤럭시 판다고 하면 우리는 갤럭시 핸드폰 사면 돈 내야 되죠. 바로 자금, 상품과 자금. 우리 대학 교육 서비스 줘요. 무형제죠. 우리는 뭐 주죠? 등록금. 소방서. 일반적인 소방서 같은 형태는 정부 관공서죠. 영리업체가 아니죠. 비영리죠, 바로. 화재나 재난을 방지해줘요. 특히 한국에는 예전에 많지 않았지만 유독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인터넷 화면에서 산불 장면이 나왔었죠. 그럼 이런 거 산불 끌 때 돈 받고 끄나요? 아니죠. 근데 돈은 정부에서 줘요. 바로 세금으로. 적십자사 마찬가지 우리 헌혈을 하는 거. 헌혈할 때 돈 받나요? 돈은 안 받아요. 우리가 뭐 영화 티켓이나 혹은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죠. 처럼 우리 이런 헌혈 캠페인들 혹은 수혈, 피를 준다거나 피를 뽑았으면 피를 주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뭐 정당, 국회들이 되겠죠. 뭐 특히나 뭐 요즘 뉴스 잘 보는 친구들 우리가 한국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요즘 TV 틀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뭐 정당이나 정책 슬로건을 내면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 부분들. 교회 아까 비영리 부분이죠. 뭐 구원과 종교 서비스를 하면 헌금과 봉사를 하는 부분들. 다음 연예인들 뭐 연기, 뭐 매력, 즐거움, 뭐 노래, 뭐 영화, 뭐 요런 것들 다양함들 즐거움도 주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TV 시청자들은 TV를 봐주면서 혹은 뭐 굿즈를 구매하면서 혹은 팬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 나오죠. 중간중간. 그런 걸 갖고 출연료를 버는 거죠. 연예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서 조금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우리 요 가로 처음 앞에는 B2B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런 약어에서 숫자 2가 나오면 대부분 요 2를 의미하는 거예요. 2에서 W TW 우리 숫자 2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여기 2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 2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렇게 영어 약어로 2라는 개념이 나오면 요 2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2B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B2B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로 안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가로 안에 기업과 기업 사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바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거래하는 거 뭐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기업을 볼게요. 현대자동차는 뭐 하는 데냐?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타이어를 직접 만들까요? 유리를 직접 만들까요? 의자를 직접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뭐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것보다 유리를 만드는 업체한테 구매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에게 유리를 사요. 뭐냐? 한국유리와 현대자동차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B2B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B2B 우리 요 B는 당연히 비즈니스고요. 2는 2는 숫자 2 숫자 2는 요 2 그리고 C는 우리 고객 커스터머 또는 컨서머 여러분들이 편한 용어로 작성해도 돼요. 커스터머 또는 컨서머. 제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커스터머 또는 컨서머. 그러면 이건 누구와 누가 거래하는 걸까요? 기업과 고객이 거래하는 걸 바로 B2C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이 제공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제 물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제를 누구에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직접적, 간접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잠깐만요. 한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게 있게 돼요.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공급업체에서 누구에게, 제조업체는 누구에게, 도매업체에게, 글씨를 너무 크게 쓴 나갔네요. 그러면 도매업체는 누구한테? 소매업체에게. 그럼 소매업체는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당연히 영어 트랙이든 한국어 트랙이든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 때 밥 먹으러 가죠. 오후 수업 전에 식당에서 밥 먹죠. 근데 식당 앞에 보면 세븐일레븐, 아니 CU인가요? 편의점 있죠. 편의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소매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매업체는, 도매업체는 물건을 대량으로 관리하는 곳들을 도매업체라고 하고요. 소매업체들은 물건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곳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 슈퍼, 편의점 이런 데는 대량으로 물건을 팔까요? 아니죠. 소량으로 팔죠. 일반적인 우리가 나이키 매장도 소량이에요. 그런 곳들을 소매업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곳들은 대부분 소매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현대 예로 들었을 때 현대 자동차는 어디냐? 바로 제조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아까 유리를 한국유리한테 산다고 했었죠. 그러면 한국유리는 바로 공급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거래되는 형태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 B2B라고 했었죠. 왜 안 써질까요? 좀 버벅대네요. 하물며 한글 파일이 없어졌어요. 렉이 걸려가지고. 사라졌네요. 여러분들은 아까 필기했었죠? 아까 뭐라고 했었냐? 공급업체가 아까 한국유리,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바로 B2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CU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B2C라고 하는 거예요. CU에서 여러분들이 뭐 삼각김밥을 사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유통 경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간접 경로라고 해요.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걸 간접 경로로 하고요.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은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구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해요. 뭐 오버시즈 쇼핑이나 아니면 뭐 인터내셔널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다이렉트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걸 바로 직구라고 해요. 뭐 여기 있는 뭐 베트남, 몽골, 우즈벡 친구들은, 네팔 친구들은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직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다이렉트 셀링, 다이렉트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요. 운송을 여러 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업체들의 형태는, 요즘 고객들은 조금 더 영리하게 제품을 빠르게 구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매하는 형태가 있게 돼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바로 직접 경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기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거래 형태라고 나오죠. 그걸 바로 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네요. 미안해요. 필기즘 필요한 것들 할게요. 당연히 이 직접 경로, 내가 한국에 나이키 신발인데 이건 한국에 안 들어와서 내가 미국 나이키에 직접 구매를 했어. 이게 바로 다이렉트 셀링, 인터내셔널 쇼핑, 뭐 오버시즈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어떤 방식이냐 따지면 B2C예요. 나이키와 고객 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필기 좀 할게요.
많은 내용 아니기 때문에 필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로 우리 나타낸다는 거 직접적, 간접적 그걸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B2G. G는 뭐지 생각하는데 G는 거버먼트를 이야기를 해요. 거버먼트가 정부죠. 바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바로 기업과 정부 간의. 근데 여기서 꼭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 고려 안 해도 돼요. 기본적인 상거래는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포가 있는 형태가 있고 점포가 샵이 없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얘가 온라인이죠. 점포가 없는 게 뭐? 오프라인. 그래서 여기서 꼭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업과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B2G라고 하게 되겠고요. C2C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커스터머 또는 커스터머 투 컨서머 뭐야? 다가 났었네. 컨서머 투 컨서머 바로 고객과 고객 간의 거래. 그러면 어떤 거 있냐? 아까 얘기했던 당근. 내가 노트북을 사서 쓰다가 새로운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노트북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구매하면 내가 더 자본금이 생겨서 이득이겠죠. 바로 그 방식. 그래서 소비자 대 소비자 간의 거래.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제조업체, 소매업체 요렇게 줄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요거예요. 공급업체, 제조,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쉽게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와 우리가 뭐 하이마트. 그러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였죠. 하이마트와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서 당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래.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 거래 형태들이 이렇게 짧게도 형성이 되지만 길게도 형성이 돼요. 쉽게 그냥 딱 두 개로만 잘라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샀다가 다른 고객한테 팔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 B2C죠 일단. 근데 다른 고객한테 팔았다 하면 요렇게 해도 돼요. B2C2C. 그런데 요즘에는 바로 보상 판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고객한테 팔았다, 고객이 또 고객한테 팔았다, 고객이 다시 기업한테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B2C2C2 B2 이렇게 죄송해요. B2C2C2B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말 갖다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방식으로 이 기업, 이 거래가 누구와 누구 간의 교환이 이루어졌냐.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조달, 생산, 판매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쉽게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경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생산과 판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 요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조달은 여기 공급업체를 조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은 제조업체를 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달은 우리 주로 생산 요소. 그럼 뭐가 있냐? 원자재. 아까 그러면은 요번에는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한국유리라고 볼게요.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 재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모래가 필요해요. 샌드라고 하는 모래가 필요해요. 이런 모래가 뭐냐? 바로 생산 요소예요. 우리가 고작 모래였지만 이 모래가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에 가서 유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밸류가 어떻게 에디드 바로 가치가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모래였는데 유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로 생산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매는 어디서 하냐? 바로 여기가 판매 업체예요. 일반적인 판매 업체는 바로 도매와 소매를 갖고 판매라고 해요. 근데 수익 창출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물건을 팔면 돈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손해보면서 팔까요? 그러려면 장사 안 하죠.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이 창출이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공급업체, 제조업체, 도매, 소매업체, 여기서 화살표 이어서 가면 있는 게 바로 최종 소비자,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바로 유통 경로예요. 이거를 아까 왜 필기해야 됐는지 알겠죠? 제가 필기하라고 할 때는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기업, 마케팅.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이거 약어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B 숫자 2, C, B2C예요. 이거 어떻게? 바로 기업과 고객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B2C예요. 이제는 알겠죠? 어려운 게 없죠. 존재하는 경제적 분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경제적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로 뭐 내가 자급자족, 내가 모든 걸 혼자 만들고 다 생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죠. 우리도 쉽게 대학에서 와서 모든 과를 다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분리가 된 거예요. 바로 경제적 분리,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 그래서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수요 관리의 핵심,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은 아웃풋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형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제, 바로 상품과 서비스.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수요 시점도 판단을 해야 돼요. 왜? 바로 인벤토리, 재고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 기업은 비용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적절한 재고량을 파악을 해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내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평균적인 수요를 판단을 해요. 그걸 우린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수준과 시기별로 그 양이 변화하는 변동성이라고 하네요. 이 의미가 나타내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5월이에요.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3월달 전에 개강하기 전에는 추웠어요. 그때는 팥빙수 많이 먹었을까요? 팥빙수 하면은 영어 트랙 친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을까요? 혹은 아이스 커피 많이 먹었을까요? 많이 안 먹었을 거예요. 왜? 추워서. 그런데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겨울방학 때는 아이스 커피보다는 우리는 핫커피를 더 많이 마셨겠죠. 하지만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핫커피보다는 아이스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시기별로 변화하는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운 음료들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반대로 따뜻한 음료의 수요량은 여름엔 줄어들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 시점, 수요량의 변동성 및 수요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런 수요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완제라는 걸 마련을 해요. 어떻게? 커피숍은 원래 커피라고 하는 음료는 뜨거운 걸까요? 차가운 걸까요? 원래 커피는 뜨거워요. 그쵸? 그런데 커피숍은 그렇다면 추워야지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커피숍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1년 내내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수요의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커피숍은 핫커피, 아이스커피, 바로 변동성과 지속성을 대체하는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수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게 가장 바람직한 수요는 변동성이 낮으면서 원하는 수준을 원하는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요라고 하네요. 당연히 기업은 이렇게 계절성이 심한 제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스무드킹이라고 하는 업체를 혹시 아나요? 너무 작나? 여기도 보면 한국말로 써있긴 해요. 스무드킹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스무드킹이 잘 나가다가 요새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스무드킹은 이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무드킹의 음료가 주로 어떤 거냐면
이거 너무 작나요? 이게 이쪽에선 너무 작네요. 구글에서는. 스미드킹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웰빙에 좋다고 해서 건강적인 부분이 강조됐다고 해서 굉장히 핫했던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한번 매뉴얼을 쭉 볼게요. 이거는 그나마 요새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요 위에밖에 없었어요. 요 위에만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업체는 다 차가운 음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름엔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겨울에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엔 겨울도 되게 길어졌어요. 우리 4월까지도 눈 왔어요. 4월 초에도. 그렇다면 이 업체는 겨울엔 장사가 안 됐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뜨거운 음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뭐? 여기 가려졌다. 정확히. 바로 뭐? 수의 변동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볼게요. 스무드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로 제목 자체도 보면 뭐? 스무드킹 미국에선 대박이라는데 한국에선 왜 철수했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죠. 한번 영상 좀 체크할게요. 스무드킹이 국내에서 영업한 지 22년 만에 한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00년대 국내에 등장해서 꽤 핫했던 곳인데요. 저도 좋아했던 곳이라 좀 아쉬운 기분도 들더라고요.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 10월, 그러니까 2025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국내에서 스무디킹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스무디킹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세계푸드입니다. 미국 본사와 연장 계약에 실패하면서 한국에서 이 영업을 철수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미국 본사요, 한국 스무디킹을 운영하던 김성환 대표가 역인수한 곳입니다. 현재 스무디킹 미국 법인은 김성환 대표의 스무디킹 홀딩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데 미국의 스무디킹, 한국의 되게 아이러니하죠. 스무드킹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망했어요. 망하기보단 철수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핫 음료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스무디킹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스무디킹이 어떻게 한국인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왜 한국에서 막을 내리게 된 건지 스무디킹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미국과 한국 스무디킹의 차이입니다. 스무디킹 창업자는 스티브 쿠나우입니다. 이 사람은 유당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우유를 못 먹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밀크쉐이크를 엄청 마시죠. 친구들이 3-3-5여 모여서 마시는 이 밀크쉐이크를 못 먹으니까 서운할 법도 했을 겁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우유나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이 스무디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곤 했죠. 과일과 채소에 얼음을 넣어서 간 음료를 스무디라고 하는데요. 당시엔 미국인들도 스무디를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죠. 쿠나우는 20대 때 종합병원 화성센터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직접 만든 스무디를 환자들에게 권했다고 해요. 과일 시럽이 아닌 진짜 과일과 채소를 부드럽게 갈아서 만들었죠. 이게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많으니까 건강에도 괜찮았고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식사와 비교하면 웰빙도 이런 웰빙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환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쿠나우가 이걸 보고 본격적인 스무디 사업을 준비합니다. 본인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로 가서 이 오리지널 스무디 바를 오픈했죠. 쿠나우가 처음으로 만든 메뉴가 바로 딸바, 딸기와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인데요. 이걸 엔젤 스무디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음료에 예쁜 이름을 붙여주는 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메뉴 이름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쉽게 남았죠. 우리가 아는 스무디 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1989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졌죠. 8, 90년대 미국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과일 스무디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경쟁자들도 많이 뛰어들었죠. 잠바 주스, 주스 이더, 플래닛 스무디까지. 스무디를 만드는 게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시기에 스무디킹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훗날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하게 될 김성환 대표가 이때 등장하죠. 김성환 대표는 경인전자의 창립자 김효조 회장의 장남입니다. 김효조 회장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1973년에 그야말로 맨손으로 경인전자를 세우면서 큰돈을 번 사람인데요. 본인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김성환 대표는 1996년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따고 샌디에고에 있는 경인전자 공장의 감독이 됐죠. 사실상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겁니다. 김성환 대표는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중국 진출을 생각하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중국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걸 들은 김효조 회장은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죠. 본인은 은행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외부 자금 지원 없이도 맨몸으로 회사를 세운 사람이니까요. 근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빚을 지겠다고? 어림도 없었죠. 이 말을 들은 김성환 대표도 굉장히 센 사람인 게요. 회사를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표를 받은 아버지가 난리가 났었겠죠? 장난 아니야. 이대로 꿈을 포기할 거냐? 근데 김성환 대표는 드라마 같은 대사를 하나 딱 날립니다. 그건 아버지의 꿈이지 제 꿈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자 관계가 서먹해질 정도였죠. 김성환 대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경영대학원으로 진학했고 졸업한 후에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때가 90년대 후반 IT 버블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이때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버블이 바로 붕괴되면서 번 돈을 전부 날리게 됐죠. 결혼은 했고 자식도 둘인데 돈은 없으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냥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무슨 고집인지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회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으로 일어설 결심을 하죠. 이때 떠오른 사업 아이템이 바로 스무디였다고 해요. 보스턴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꽤 쪘다고 하는데요. 이때쯤에 학교 주변에 있던 스무디 킹에 가서 스무디를 먹어본 겁니다. 과일과 야채, 요거트를 갈아서 만든 맛이라서 맛도 괜찮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하루 한 끼 정도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스무디를 먹었죠. 이렇게 먹고 6kg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스무디 때문인지 그냥 적게 먹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김성환 대표가 생각하기엔 한국 사람들이 스무디를 잘 모르긴 해도 알려지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 본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스무디 킹을 찾았던 것처럼 2000년대 한국도 사무직 회사원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미국 스무디 킹도 비슷한 상황에서 확장에 성공했으니까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쫄딱 망해버렸는데 어디서 이 큰 돈을 조달하겠어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스무디 사업을 할 건데 돈을 좀 빌려주십사 부탁을 하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많았습니다. 당시엔 건강한 샌드위치라고 포지셔닝한 서브웨이가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고 건강한 식재료 마트라는 컨셉의 미국 홀푸즈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웰빙 트렌드는 한국에서도 분명 먹힐 거고 그러니 건강한 음료를 지향하는 스무디킹도 잘 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럼 1호 매장은 어디다 낼 거냐? 이 물음에 김성환 대표는 대차게 명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던 명동 땅에 아무도 모르는 스무디킹을 차린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게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분은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딱 했죠.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벤처 캐피탈 대표다운 말이죠. 그렇게 명동에다 스무디킹 1호점을 냈는데요. 너무 안 팔렸어요. 임대료만큼도 못 버는 달도 있었을 정도였죠. 김성환 대표가 매장에 직접 나가서 주에 10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없는 돈에 마케팅 대행사까지 고용해서 온갖 홍보를 했지만 적자는 계속됐죠. 프랜차이즈 특성상 매장 수를 좀 늘리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해서 3호점까지 내봤는데요. 적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왜 이 좋은 걸 한국 소비자들은 못 알아볼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심하고 임대료는 왜 이렇게 또 비싼 걸까? 그렇게 세상과 환경을 원망했다고 해요. 자다가 일을 너무 갈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치아가 깨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무디는 너무 생소한 음료였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무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사무실을 직접 뚫는 거였습니다. 직접 영업을 뛰면서 직장인들이 단체 주문을 할 수 있게 홍보했던 거죠.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맛도 있는 데다가 건강까지 챙겨준다고 홍보하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요. 영영 안 오를 것 같던 매출이 이때를 기점으로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났고요. 결국 200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10년엔 매장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130개나요. 스무디킹이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전세계 스무디킹 매장의 25%가 한국에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일단 경험해보면 잘 팔릴 것이라는 촉이 맞았던 거죠. 자, 이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전부 다 갚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한국 스무디킹 지분을 싹 인수한 다음에 김성환 대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뉴올리언스의 본사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스무디킹 창립자인 스티브 쿠나우를 만나러 간 건데요. 당시 쿠나우는 이미 70대였고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김성환 대표가 바로 이걸 노리고 간 거였죠. 스무디킹 사업을 자기한테 팔라고 했는데요. 쿠나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성환 대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스무디킹을 건강한 음료 브랜드로 되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당시 미국 스무디킹은 확장 과정에 있었고 고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감미료나 설탕, 아이스크림을 음료에 넣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한 스무디라는 이미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헐크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1000칼로리가 넘어서 맛있는 햄버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고요. 쿠나우가 결국 이 말에 흔들려서 회사를 팔기로 합니다. 인수 금액은 635억 원. 한국인이 미국 스무디킹 본사를 역인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김성환 대표는 약속대로 스무디킹을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설탕과 첨가물을 줄이고 제대로 된 과일과 유기농 채소를 써서 레시피를 수정했죠. 이때 가맹점주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음료를 만드는 비용은 오르는데 맛이 바뀌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들은 임원들을 싹 다 내보내면서까지 바꾸는 레시피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스무디킹 한국 사업권만 빼서 2015년에 신세계 푸드에 매각해버렸죠. 이건 스무디킹 본사를 좀 더 제대로 뜯어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레시피를 싹 바꿔버립니다. 첨가물은 최대한 빼고 재료 맛을 살리는 쪽으로요. 근데 이게 제대로 통했어요. 건강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스무디킹으로 몰렸거든요. 매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 리뉴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팬데믹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과 비대면 배송, 구독 서비스까지 시작했죠. 스무디킹 매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고객에게 보내서 직접 갈아 마실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포츠 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나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곳들과 계약을 한 겁니다. 또 작년 4월에 스무디볼이라는 식사 대용 간편식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꽤 많이 뛰었다고 해요. 출시 7개월 만에 450만 개 이상이 팔리면서 지금도 미국 MZ들이 열광하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 스무디킹 매장 수는 김성환 대표가 인수하던 시점 대비 현재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23년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죠. 업계에서도 후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스무디킹은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영업 손실은 불어났거든요. 업계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커피 전문점이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스무디킹의 음료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액상 과당을 멀리하게 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과일은 식이섬유 때문에 당의 흡수를 줄여주긴 하지만요. 소비자들은 일단 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우리에겐 제로 음료라는 대체품이 있으니까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게다가 스무디는 특성상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더운 여름이 아니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생과일 주스를 팔았던 주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죠. 주시뿐만 아니라 저가형 카페들도 많아졌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스무디킹은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처럼 공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죠. 신세계 푸드는 스무디킹을 제2의 스타벅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300개 가까이 되던 점포수는 현재 100개 남짓이고 내년 10월이면 사라진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김성환 대표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리한 순간에도 상황을 역전시키고 미국 본사까지 차지해버렸으니까요. 살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란 게 생각보다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불리한 경우죠. 환경은 아무리 욕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게 변화를 만들죠. 저는 스무디킹이 사라지기 전에 꼭 몇 번 더 마시고 나서 떠나보내줄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무디킹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우리 지금 스무디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이거를 잘 못했던 거죠. 아쉬움이 조금 있는 기업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겠고 오버타임이 조금 진행이 됐네요. 다음 주에 조금 일찍 마무리 쓰는 부분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